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5인 평형 Y 부하에 성간전압 220V인 대칭 3상 전압을 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선전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Y 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사실 Y 결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Y를 한번 쭉 그려봅니다.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고 2개, 뭐 3개 이렇게 해서 3상 Y 결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이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이라 그랬으니까 전 하나만 적어볼게요. 6 더하기 J의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과 선에 걸려있는 전압, 즉 선과 선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라 하여 성간 전압은 220V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곳과 이곳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220V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선전류예요. 선전류라 함은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IL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선전류는 바로 상과 직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IP라고 하는 상전류와 값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전류만 구할 수 있다면 선전류는 그냥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값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IP를 구해보겠습니다. IP라고 하는 상전류는 상에 있는 임피던스와 상에 걸려있는 전압만 알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임피던스 분의 VP라고 할 수가 있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J8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크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VP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220 그냥 넣어도 될까요? 안 되죠. 220은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전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곳과 이곳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는 VP라 하여 상전압이라고 하죠.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 그쵸? 그래서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0에 루트 3. 자,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2.7A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은 IP, 즉 상전류죠. 상전류는 곧 선전류이기 때문에 이 IP라고 하는 것은 곧 IL 선전류와 같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반사파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반사 계수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반사 계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케이블이 있다가 다른 케이블, 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어떤 다른 케이블로 좀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임의로 G1, G2라고 했을 때 G2를 1200옴이라고 하고 G1을 400옴이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반사 계수는요, G2 더하기 G1 그리고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이때 G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00, 그래서 1200 더하기 G1은 400, 분자는 1200 마이너스 400. 이게 반사계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600분의 800이니까 2분의 1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반사계수 로우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인가했다고 했으므로 반사는요, 그냥 이 반사계수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0k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킬로볼트라는 반사파의 크기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요, 우리가 먼저 이 반사계수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냥 Z를 다 더하고 Z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대칭 3상 전압이 A상, 그리고 B상, C상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 V1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러분 일단 우리가 V1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식을 알고 있다, 그죠? 그 식을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V1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3분의 1에 V, A 더하기 A 제곱이 먼저 와야 되나요? A가 먼저 와야 되나요? V1이기 때문에 A가 먼저 와야 되죠. 벡터 연산자 A가 오고 V, B 더하기 A 제곱에 V, C 이렇게 오는 거죠. C. 자, 이러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졌냐면 VB가 A 제곱에 VA, VC가 A의 VB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A에 대해서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면 3분의 1 VA는 그대로 오는 거죠. VA 더하기 A의 VB는 뭐예요? VB가 A제곱의 VA니까 원래 있던 A를 곱해서 A 세제곱의 VA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VB에 A제곱의 VA를 그냥 넣어준 겁니다. 넣어주시면 A제곱의 VA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A와 만나서 A 세제곱의 VA가 된다.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에 또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의 VC니까 VC는 A의 VA죠. 그럼 이거 그대로, 여러분 VC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의 VA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벡터 연산자 A라고 하는 건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였다, 그쵸? 그러면 A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한 번 더 더해주면 돼요. 240도가 되더라. 그럼 A 세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360도. 즉 360도는 곧 0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엔 1입니다. 1이에요. 왜? 이곳에 다시 한번 좀 잠깐 써보면 벡터 연산자 A만큼, 자 여러분 여기서 벡터 연산자 A만큼 같다는 건 120도만큼 움직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120도 움직이면 한 이쯤 됩니다. 이쯤. 그쵸? 그럼 이만큼 온 거죠. 여기서 또 120도 움직여라 하면은 한 이쯤 돼요. 여기서 또 120도 움직여라 하면 이렇게 와서 다시 이쯤 됩니다. 그래서 120, 120, 120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1이란 얘기예요. A 세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논리로 A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1이죠. 이거 1이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 VA, VA, VA만 남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3분의 1에 3 곱하기 VA가 됩니다. 왜? VA가 3개 있으니까 3VA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약분 되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VA죠. 근데 우리 뭐 했어요? V1 했었잖아요. 그래서 V1은 뭐다? VA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ET는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해봐라. 이 회로를 딱 주고 이거 임피던스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일단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지수함수 형태죠. 어떤 정연파의 지수함수 형태. 이게 원래는요. 어떤 A의, E의 J 세타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어떤 A라는 크기를 갖고 익스포넨셜, 이게 2라고 해서 자연상수 익스포넨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풀 수 있습니까? 오메가 T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J 오메가 T. 왜냐하면 T는 왜냐하면 오메가는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T가 넘어가니까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일반식에서 이 식과 비교를 좀 해보면 A라는 크기는 3이 될 것이고 J 오메가 T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하나 끌어내보면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T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여기 보시면요 T끼리 약분이 되죠. 그러면 J 오메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단서를 하나 뽑아놓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마이너스 5t가 j 오메가 함께, 자 다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j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이 자체가 힌트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를 뽑아내고 제가 임피던스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진짜 합분의 곱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C를 임피던스 관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J 오메가 C 분의 1이죠. 근데 이거 J 오메가를 우리 S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SC 분의 1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C 분의 1로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SC 분의 1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R과 SC 분의 1이 병렬 접속이다. 그러면 합분의 곱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합분의 곱 시작합니다. 그러면 R 더하기 SC 분의 1 분의 곱이니까 합분의 곱이니까 SC 분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식이 조금 보기 불편하다, 그죠? 저는요 이곳에 SC를 분자에도 곱하고요 공평하게 분모에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SC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R만 남죠. 분자는. 자, R만 남았어요. 그럼 이곳에서 SC가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분배가 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SRC가 되는 거죠. SR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약분되니까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좀 더 써보면 S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라 그랬어요. J 오메가. 그래서 J 오메가 RC 플러스 1 분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J 오메가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 5라고 문제에서 이미 단서로 주어졌거든요. 그대로 마이너스 5를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의 RC가 되겠죠. 그럼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1 마이너스 5의 RC 이렇게 되고 분자에는 R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보시면 1-5RC 분의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드미턴스 관점입니다.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어드미턴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드미턴스를 구해요. 그럼 Y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어드미턴스는 그냥 각각의 것을 역수치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R은 뭐예요? 역수치하면 R분의 1이죠. 그러면 R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SC분의 1인데 이거 역수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냥 SC가 됩니다. 자, 이거 좀 Y를 밑에다가 써볼게요. 어드미턴스 Y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우리 통분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통분을 해보면 우리 R이 분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R로 통일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R분의 1 더하기 R, S, RC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 R분의 1은 R분의 1이고 이 친구 R과 R이 사라지면 SC만 남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서 통분이라는 것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이거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SRC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분명히 어드미턴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임피던스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줘야 되겠네. 왜냐하면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서로 역수 관계니까요. 그러면 Y는 Z분의 1이지.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 관점에서 써보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Y분의 1이겠네. Y분의 1은 뭐예요? 이거 역수니까 뒤집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SRC가 되고 분자에는 R 이렇게 가더라. 이거 역시 1 플러스 J 오메가 RC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J 오메가가 역시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의 RC 분의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정답을 도출해도 되고 이 방법으로 정답을 도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일단 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모두 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은 이걸 통해서 J오메가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트랙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의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해달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분기되는 것이고 이 친구도 위쪽이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분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의 방향 세팅을 25매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보자고요. 저는 25매 흐르는 전류라 하여 I에 20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는 I에 25옴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네이밍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뭐 I의 별표 혹은 뭐 I의 T, 뭐 I의 뭐 네모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25옴에 흐르는 전류라 하여 I의 25옴이라고 한번 작성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회로를 보니까 전류원 있고 전압원 있어요. 우리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러죠? 중첩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첩일 때는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전원을 하나하나 분리시키면서 하나의 전원에 의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또 다른 전원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부터 구하고 싶습니까? 저는 전류원부터 없애볼게요. 자, 전류원이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 회로 구성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회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류원을 없앨 때는 이렇게 개방을 시키는 겁니다. 개방을 시키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곳이 25V라고 되어 있고 이곳이 5ohm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을 20oh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20ohm에 흐르는 전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류는 지금 전압원에 의해서만 25ohm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I1이라고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I1은 금방 구할 수 있다. 그쵸? I1은 뭐예요? I1은 R분의 V죠. 전체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 뭐 VT 이렇게 써보면 전체 저항은 5 더하기 20이니까 25ohm이 될 것이고 VT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이니까 25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A.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엔 25V에 의해서 순수하게 25V에 의해서는 1A의 전류가 25ohm에 흐르더라라는 단서를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원을 다시 살려줍시다. 자, 전류원 살려주고 자, 전압원 너는 잠깐 나가 있어. 없앱니다. 그럼 회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쭉 그어집니다. 원래 전압원이 있어야 되죠. 전압원은 없을 때 단락시키는 거예요. 전류원은 이렇게 개방을 시켰지만 그러면 이대로 그려보면 5A 다시 5ohm이 있고 여기에 전류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쭉 그어주시고 이곳에 20ohm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곳이 5A인가요? 5A 그리고 이곳이 5ohm 이곳은요? 이곳은 몇? 20이죠. 자, 이때 전류는 KCL, 키르요프체 1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다가 요 노드를 기준으로 1부는 이쪽으로 가고 1부는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우리 5ohm으로 가는 거 안 궁금하다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25ohm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요, I2라고 해볼게요. 전류원에 의해서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은 전류 분배 법칙으로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 분배 법칙 저항 두 개를 다 더했다,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2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어떤 저항을 올려놓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 어디서의 저항값이 다시 어디서의 전류값이 궁금한 거예요? 25ohm에서 전류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25ohm을 올려놔야 될 것 같지만 전류 분배 법칙에서는 상대방 거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5ohm짜리를 여기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곱하기 전체 전류 5A를 해주시는 거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55, 25가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1A가 나와요. 아, 그러면 5A에 의해서도 25의 1A가 흐르고 25V에 의해서도 25의 1A가 흐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I20이라고 하는 것은 I1 더하기 I2가 되는 것이고 I1이라고 하는 것은 1A, I2라고 하는 것도 1A.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A라는 값이 25에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전원이 지금 두 개가 있을 때는 항상 중첩의 원리를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각각 구해서 각각 다 더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VAB는 22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E-J의 2옴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IA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결국엔 여러분 그림이 막 복잡해 보이고 보기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일단 이럴 때는 서술어를 먼저 봐주시면 돼요. 서술어가 뭐냐? 결국엔 선전류 구해달라는 거죠. 선전류 구하란 얘기구나. 선전류 IA 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 부하 쪽에서 우리가 계산을 시작할 거니까 부하 쪽만 똑 떼와가지고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곳에 어떤 Z값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문제에서 전원 전압이 VAB 자 VAB가 결국엔 이 곳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20V입니다. 이곳이 220V 뭐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델타 결선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220V를 이렇게 선으로 잡아도 되고 상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상의 임피던스가 E-J의 1이에요. 이건 역시 한번 적어볼게요. E-J의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IA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선전류 IA죠. 그 다음에 이곳으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선에서 상으로 분기되는 거니까 I, P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도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주어진 단서를 봤을 때는 선전류는 못 구해요. 그죠? 상전류를 먼저 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전류만 일단 구하면 돼요. 왜? 델타 결선에선 이런 게 있잖아요. 델타 결선에서는 I, L은 루트 3의 I, P라는 값이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각도 차이도 마이너스 30도만큼 위상이 뒤지고 있어요. 우리가 델타에서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IL은 뭐예요? 선전류죠. 여기서 선전류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IA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즉 이게 선전류가 되는 것이고 IP는 이것이 되는 거죠. 즉 IP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그죠? IP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IP는 결국 임피던스분의 VP죠.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 뭐 이것도 굳이 구분하자면 ZP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Z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크기 관점에서 구해보면 ZP는 루트의 2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하면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2.83이 나와요. 2.83. 2.83이 나오고 자 이때 각도도 좀 필요해요. 왜 각도가 필요하냐면 위상값을 다 지금 보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위상이라는 각도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엔 여기에서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역탄젠트라 그래서 아크탄젠트로 들어가죠. 탄젠트의 역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고 실수부분에 허수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것도 각도로 계산하면 몇 도가 나오냐면 각도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45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결국엔 지금 ZP라고 하는 것이 크기는 2.83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5도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2.83, 2.83 각도는 마이너스 45도가 됐고, 자, 분자 가봅니다. 여러분, 분자는 VP인데 VP는 220V죠? 220 그대로 가는 겁니다. 220. 왜? 선이나 상이나 델타의 선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도 뭐 주어진 거 있습니까? 위상?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0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들어가요. 이거 크기는 크기끼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20을 2.83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 77.74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77.74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각도끼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0 빼기에 빼기 45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각도는 45도가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IP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77.74이고 각도가 45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끝내면 된다. 절대 안 되죠. 왜? 루트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식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최종으로 I, L은, 자, 이거 가는 거예요, 이제. 루트 3에 IP를 곱합니다. 그럼 77.74죠. 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각도를 그냥 45도입니다 하고 이것만 계산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정답은 2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루트 3 곱하기 77.74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크기값만. 이거 계산해보면 134.64 나와요. 134.64가 그대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 45도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30도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자, 왜 마이너스 30도를 해줄까요? 지금 우리 이 계산식에서 루트 3만 곱해줬지 위상은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위상까지 고려를 해서 마이너스 30을 해줘야 됩니다. IP 자체가 45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IP가 IL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0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5에서 마이너스 30을 해주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뭐다? 1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L, 즉 IA가 되는 거죠. IA 값은 134.64의 각도는 15, 134.64의 각도는 15인 4번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보면 이 위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고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마이너스 30도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를 통해서 우리가 위상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한 번만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랑 코사인 오메가 t랑 라플라스 변환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사인을 라플라스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이것은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제 분자에 뭐가 와야 되냐? 결국 이거예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동일한데 분자에는요, 사인일 때는 뒤에 게 오는 거예요. 뒤에 게 온다는 것은 오메가가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사인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을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해요.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코사인일 때는 뒤에 게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분자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올려주면 그대로 S 값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형태, 우리가 찾는 것은 지금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형태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럼 이것은 곧 2번이라는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도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표, 이론 시간에 했던 거, 그 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변환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내용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형 4단자망 회로에서 ABCD 파라미터 중 C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회로가 T처럼 생겼죠? 그래서 T형이고 4단자 정수를 한번 뽑아내봐라 이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각각의 값을 우리가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라는 값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A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D예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A와 D. 그럼 A 자리부터 제가 써볼게요. A 자리는 이거니까 Z2분의 가운데 거 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Z2분의 Z1 더하기 Z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D는 분위기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Z2분의 2,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Z2분의 Z2 더하기 Z3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B값과 C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B는 여러분 잘 보시면 얘가 T형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분수 형태가 T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Z2를 센터에 써줘요. Z2. 그다음 한 바퀴 쭉 돌리는 겁니다. 1, 3, 3, 2, 2, 1 그냥 각각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1, 2, 2, 3, 3, 1 쓰기 편하게. 그러면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B고 C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쉬워요. 그냥 Z2분의 1입니다. 여기가 Z2분의 1.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문제에서는 C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ABC, ABC 즉 Z2분의 1을 올바른 값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과 지 변환이 모두 같은 함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라플라스랑 Z 변환 모두 같은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랑 이 함수를 Z 변환했을 때랑 그 값이 같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델타 함수라 그래서 임펄스 함수 있지 않습니까? 단임펄스 함수. 이것이 라플라스 변환을 해도 지 변환을 해도 모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잖아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거 그냥 1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 델타 함수를 지 변환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1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함수를 하나는 라플라스, 하나는 Z 변환해도 모두 1이 나오는 함수는 1번에 있는 델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R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C분의 L이 0보다 작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질 때 회로의 특성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단 저 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R제곱 4 곱하기 C분의 L이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그래서 4 곱하기 C분의 L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제곱을 저는 한번 없애보고 싶어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R로 빠져나올 것이고 이 친구는 루트에 4 곱하기 C분의 L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다. 2는 빠져나올 수 있겠네. 왜냐면 2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작성해보면 R이 2 곱하기 루트 C분의 L보다 작다. 이런 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떨 때 이런 식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R이 작은 형태죠. 이때는 부족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족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임계제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계제동은 요 부호가 는자가 되면 R과 2 곱하기 루트 C분의 L이 같다가 되면 임계제동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R 값이 큽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과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저 식을 잘 정리해서 보니까 R이 작은 형태네. 그러면 부족제동이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이 J오메가축, 그러니까 허수축과 교차를 할 때 이 K값은 얼마여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GSHS라고 하는 게르프 전달함수죠. 우리가 이런 게 주어졌을 때는 일단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 구해서 루스표 만들고 거기에서 1열이 0이 되는 K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허수축과 교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루스표에서 1열이 모두 양수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부호에 변화가 생겼다, 즉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딱 임계점에 있는 건 뭐예요? 임계점.
임계점은 0이죠. 0은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다면 그 허수축과 교차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쭉 풀이해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특성 방정식 FS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S는 1 플러스 G, S, H, S 이 값이 0이 되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죠. 즉 1 플러스 게르프 전달함수 그것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GS, HS가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면 S에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 플러스 4 들어오고 이거 분해 K 값 넣어주면 되고 이것이 곧 0이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 분모를 여기에도 곱하고 여기에도 곱하고 여기에 모두 공평하게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이제 곱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곱할 거예요. 그러면 K만 살아남죠. 약분이 되니까 이것은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다 풀어볼게요. 천천히. S 써주고 이 안쪽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S와 S가 만났습니다. S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S와 4가 만나니까 4S, 3과 S가 만나니까 3S, 두 개 더하면 7S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7S 더하기 3, 4, 12가 됩니다. 12 플러스 K는 0.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서 S의 세제곱 더하기 7S의 제곱 더하기 12S 더하기 K는 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루스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루스표 시작합니다. 1, 7, 12, K. 자, 그러면 S 세제곱, S제곱, S의 1제곱, S의 0제곱. 그 다음에 그 값이 각각 1, 7, 12, K 이거였어요. 1, 7, 12, K. 뒤쪽은 쓰나 마나죠. 어차피 다 0, 0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값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거 7 분의 대각선 12 곱하기 7 하면 84가 나오고 이거 두 개 곱하면 K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긴 해봤자 0 나옵니다. 그럼 다 0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해봅니다.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결국엔 K 값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루스표를 다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은 어디다? 루스표 바로 여기 1열. 루스표 1열. 이 라인만 보면 돼요. 일단 이곳에서 제가 허수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1열에서 0값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요. 0값이. 그러면 0값이 나오기 위한 K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K가 0이거나 K가 84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곳이 만약에 K값에 의해서 모두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 안정합니다. 만약에 이 K값에 의해서 지금 양수로 잘 오다가 여기서 만약에 음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시스템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허수축과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임계점이죠. 안정도, 불안정도 아닌 임계점. 그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괜히 생각을 해서 0이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K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K값에 의해서 이곳에서 0이 한번 나왔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0 아니면 84예요. 근데 만약에 K값이 0이라면 이 함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 0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후보에서 너무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때의 K값. 그러면 7분의 84 마이너스 K가 0이 나오면 되겠더라. 그러면 K값이 뭐면 돼요? K는 84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K값이 84일 때 이 친구가 뭐가 나온다고요? 0값이 나오는 거예요. 0값이 나왔을 때 이 친구는 허수축과 교차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K가 84일 때.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단위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은 무엇인가?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지연 시간이 뭐예요? 지연 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최종값의 50%를 의미합니다. 최종값의 50%가 되는 시간. 즉,
최종값의 50%가 되는 시간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가 입력분의 출력으로 주어졌어요. 어떤 출력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출력식 CS는 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RS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R만 넘긴 거예요. 근데 RS는 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입력으로 뭘 썼는지를 알려줬어요. 단위 계단 입력 신호를 줬대요. 아, RS가 단위 계단 입력 신호라는 것은 S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단위 계단 함수니까.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S분의 1을 하면 어떻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S분의 1이니까. 그럼 이때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아, 그럼 이거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A값과 B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A는 상대방 거 분모를 써주고 그 다음에 원래식의 분자를 써줍니다. 원래식의 분자를 써주고 S에다가는 자기 자신을 0으로 만드는 거, 자기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0 집어넣으면 A는 1이 나오고, 자, B값은 상대방 거 분모 써주고, 원래 거 분자 써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 값은 지금 S니까 이제는 역 라플라스 변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역 라플라스 변환을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겁니다. 자, S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나오고요. S 플러스 1분의 1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ct 값이 되는 거죠. 이제 cs가 아니라 ct, 즉 t에 대한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식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좀 써보면 1 플러스 2의 자, 1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2의 t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t는 이 마이너스가 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의 t의 분의 1. 근데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t값이 계속해서 흘러서 최종값에 도달을 했어요. 최종값은 어디예요? 반드시 1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t값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러면 이 분모 전체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결국엔 1로 수렴을 하는 것이다. 즉, 이 시스템의 최종값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연시간이에요.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값의 50%가 되는 그 시간 t값이죠. 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네요. 1 마이너스 2의 t 분의 1 이것이 0.5 왜? 1의 0.5는 0.5니까 1의 0.5 이 시스템이 0.5가 되는 t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최종값의 50%가 되는 시간을 만족하는 지연시간이니까. 아, 그러면 이 식에서 t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2의 t가 얼마가 돼야 일단 0.5가 나옵니까? 1 빼기 2분의 1이면 되겠다. 그쵸? 즉 2의 t가 이 값이 나오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적어볼게요. 2의 t가 결국엔 2가 나오면 돼요. 이것이 만족하는 순간 0.5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2가 되면 되니까. 근데 t값이 뭐일 때 2가 나오느냐? 이제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이 자연 로그를 좀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ln 2의 t는 ln 2가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t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의 ln 2는 ln 숫자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익스포넨셜 함수고 이것은 숫자 2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요거 자연 로그는 뭐냐면 이거예요. l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로그
2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로그 2니까 로그, 자 이렇게 가보죠. ln 2는 로그 2의 2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서로 약분돼서 1이 되죠. 즉 이 친구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t값이 ln 2가 되더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가 이걸 계산해보면 0.7초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지연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연시간이 최종값의 50%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분수 전개과정을 펼쳐간 다음에 CT라는 값을 놓고 CT에서 결국 0.5가 되는 T값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 접근해 주시면 그래도 이 전개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 GCS는 2S분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인 제어기가 있다. 이 제어기는 어떤 제어기인가? 자, 여러분 G, C의 S가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2S, 그 다음에 S제곱 더하기 2S분의 3S 더하기 2S분의 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제가 이것을 약분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과 S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2분의 S가 될 것이고 더하기 2S와 3S가 약분되니까 2분의 3이 되고 자, 그 다음 더하기 2S분의 5는 그대로 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는 2분의 3으로 한번 이 식을 묶어볼게요. 식을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3으로 묶고 1. 자, 이 친구 묶으면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이 두 친구들을 묶을 건데 어떻게 묶냐면 여러분 2분의 3에서 어떤 수를 곱해야 2분의 1이 나올까를 고민하면 돼요. 이게 2분의 1 S니까 S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떤 수를 곱하면 될까? 이거 역수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3분의 2가 들어오면 되나요? 이 어떤 수는 즉 3분의 2가 들어오면 된다. 다시 3분의 2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어떤 수는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3분의 1. 그래서 여기에는 3분의 1 S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2분의 3을 전개했을 때 약분돼서 2분의 1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천히 또 다시 한번 묶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이 친구를 묶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2분의 5가 나올까? S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거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3분의 2를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3분의 2 넘기면 결국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분의 5가 되는 건데 S는 원래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3과 3이 약분되고 2분의 5만 남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거 어떤 형태랑 좀 비슷한데 자, 좀 더 바꿔볼게요. 다 왔습니다. 2분의 3, 1 플러스 3분의 1 S 더하기 이거 5로 나눠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그러면 5분의 3의 S의 1, 이 형태죠. 자, 이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이 2분의 3이 K 값이고 1 플러스 어떤 T, 미분 시간 곱하기 S 더하기 적분 시간 S1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여기서 이 K는 비례제요. 그 다음에 TD는 미분제요. 그 다음 TI는 적분제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역에는 비례, 미분, 적분 제역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플립플롭의 최소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일단 이 플립플롭이라는 것은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어떤 장치가 뭐 몇 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하나가 있다면 이것은 0과 1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디지털에서는. 그래서 플립플롭이 하나 있을 때 이 친구는 0과 1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플립플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 두 개가 있을 땐 또 여기서 0과 1을 꺼냈을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0, 1, 뭐 0, 0, 1, 뭐 0, 0,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4가지가 돼요. 2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플립플롭이 3개 있어요. 그럼 이것도 0과 1이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즉 2의 세제곱이 돼서 8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0, 0, 0, 0, 0, 1, 뭐 0, 1, 0 쭉쭉쭉 가서 1, 1, 1까지 총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게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3개는 8개까지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9개까지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플립플롭이 4개는 있어야 0과 1이 또 추가되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제곱이 되죠. 이거 16이거든요. 4개 있으면 16가지가 표현 가능해요. 그러면 9가지로 바뀌려면 3개가 있어야 됩니까? 4개가 있어야 됩니까? 3개는 8개까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4개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쭉 방정식이 나와 있고 1, 2, 3, 4 중에 틀린 거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특성 방정식을 한번 뽑아볼게요. Si-A. 자, 이때 S는 S의 함수죠. I는 뭐예요? 단위 행렬이죠. 1, 0, 0, 1. 그것과 S가 만나서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S, 0, 0, S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A 값은 뭡니까? A가 시스템 행렬 A가 이거고 입력 행렬 B가 이거죠. 그럼 시스템 행렬 A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S에서 0 빼면 S고요. S에서 1 빼면 S-1이고요. S에서 2 빼면 그냥 2가 나오고 S에서 3을 빼면 그러면 이거 S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왜냐면 0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대각선끼리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AD-BC는 0이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FS는 AD 그러면 S에 S 플러스 3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거 계산해 보면 S 제곱 더하기 이거 3S니까 3S 얘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때 1과 2가 들어가서 이 친구는 근을 뽑아보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0이면 되더라. 왜? 이게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근 S라고 하는 것은 S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두 가지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는 2차 제역입니까? 2차 제역이 맞습니다. X는 2 곱하기 1의 벡터입니까? 이거 결국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뭐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 다음 요 X는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거? X1, X2 들어가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 행렬이라 그래서 2 곱하기 1 벡터다.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 방정식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는 0이다. 올바르게 구했고요. 네 번째. 제역에는 부족 제동된 상태에 있다.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과제동 상태죠.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라 함은 좌표평면 있고 여기에 서로 다른 음의 실근 하나, 둘 이렇게 찍히는 게 바로 과제동일 때고 만약에 부족제동이라고 한다면 공액 복속은 이렇게 찍히겠죠. 부족제동은. 근데 공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 찍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족제동이 아니라 과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조금 처음 보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특성 방정식으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 전개해 주시면서 해당 문제와 같은 유형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 S1과 S2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니까 시스템 행렬 주어져 있죠. 결국엔 저 행렬을 보고 특성 방정식을 끌어내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Si-A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S는 S의 함수이고 I는 단위 행렬 1, 0, 0, 1이니까 S를 다 곱해서 여기 한 번에 써보면 S, 0, 0,
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 값은 0,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A라는 게 단위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0, 0, 1. 이게 단위행렬입니다. 여기 S를 곱하니까 이게 이제 S, 0, 0, S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거 정리해보면요. S 빼기 0은 그냥 S죠. 0 빼기 마이너스 3은 그냥 3이죠.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S 빼기 5니까 S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다 왔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AD 마이너스 BC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S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은 AD니까 바로 해보면 S제곱에 5S죠. S제곱 더하기 5S 이렇게 되죠. S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와 3으로 인수분해되니까 결국엔 이 친구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그러면 S는 어떤 값이 되냐면 S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게르프 전달함수가 GS는 이러한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특성 방정식에 대한 올바른 식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FS라고 쓰고 1 플러스 GS H의 S는 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1 플러스 GS HS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거 분자는 10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이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값을 여기 공평하게 모두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10은 0.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S 제곱이죠. 그 다음에 2S, S 그러면 2 하면 어떻게 되냐면 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더하기 10은 0이고 S를 전개시켜보면 S의 세제곱 더하기 3S의 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S세제곱 3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석적으로 구해주셔도 되고 사실 이런 게르프 전달함수가 딱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특성 방정식은 분모 더하기 분자이다. 그래서 분모 그쵸? 더하기 분자이다.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속성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과정은 이렇게 이 친구가 모두 곱해졌을 때 바로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은 게르프 전달함수일 때예요. 그래서 나는 잘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가시는 편이 오히려 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를 구해봐라. 자, R 어디 있습니까? R이 신기한 곳에 출발해요. 자, 이곳에서 R이 오고 C가 이쪽으로 출력됩니다. 그럼 결국 R분의 C라는 것은 쭉 그어주고 1 마이너스 쓰고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방향을 보면 G2밖에 없어요. 자, 순방향이 이렇게 오는 거죠. G1은 순방향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순방향 G2밖에 없습니다. 자, 피드백 루프를 분모에 써줄 건데 피드백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G1, G2, H1, H2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부호가 중요한데 지금 가합점에서 플러스로 합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마이너스를 써놓고 만약 가합점에서 마이너스라면 그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로 써주는 건데 이미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 마이너스 G1, G2, H1, H2분의 G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계의 과도응답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의 설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연시간은 어떤 최종값의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고 정정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최종값의 허용 범위가 이거 수치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안정되기까지 요하는 시간. 그래서
최종값의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안정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백분율 오버슈트라고 하는 것은 최종값, 그러니까 최종 목표값분의 최대 오버슈트에다 곱하기 100%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상승 시간은 최종값의 1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100%가 아니죠. 이거 몇 퍼센트? 9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논리 소자는 무엇인가? 일단 그림의 회로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X와 Y라는 입력이 있고 D라는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게요. 트랜지스터는 간단하게만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2m, 뭐 혹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베이스에 전류가 인가되지 않으면 이 전류는 절대 이미터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베이스에서 수도꼭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물은 이 아래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B의 신호가 들어와야만이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열었다, 전류를 인가했다, 물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친구가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X와 Y의 신호가 안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신호가 없어요. 0과 0입니다. 자, 여기 0이에요. 여기도 0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쪽 위쪽에서 오는 거예요. 쭉 와요. 근데 0이니까 신호 인가 안 됐죠. 그럼 이쪽 길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접지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왜? 지금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럼 이 전류는 결국엔 출력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쵸? 어차피 이쪽으로 와도 못 가요.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0과 0일 때, 즉 X와 Y가 0과 0일 때 출력 D는 1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에 1이 인가되고 Y에도 Y는 0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진리표 순서로 좀 따라가기 위해서 1과 0으로 가봅시다. 0과 1, 0과 1. 이 상태는 어때요? 자, X에 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와요. 오다가 이쪽은 못 가네? 그럼 이쪽으로 와요. 그럼 이쪽에서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호가 들어왔죠. 그럼 이곳은 열린 상태라고요. 그럼 이 신호는 결국엔 접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접지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뒤에는 출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0과 1일 때는 출력이 없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1과 0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은 못 가고 이쪽도 못 갑니다. 왜? 다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1, 2일 때는 어때요? 1, 2이면 전부 다 지금 열려있죠. 그러면 아싸 다 접지 쪽으로 가야지 이러고 다 나가겠죠. 즉 1, 0, 1, 1일 때 모두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나요? 마치 OR 회로의 반전과 똑같죠. OR 회로는 어때요? 신호가 하나로도 있으면 다 1이잖아요. 신호가 없을 땐 0이고 이것과 완전 반대죠. 그럼 OR 게이트가 원래 이거였는데 X, Y 이게 이제 출력 어떤 D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이 친구 보면 어때요? 이 친구랑 완전 반대죠. 반대라는 것은 여기에 not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과 같은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